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남성입니다. 보통 여성 구독자가 많다는 것도 알고 이 채널을 접하게 된 것도 사실 얼마 전이라서 무척 떨리네요. 사실 제게 생긴 일들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던 찰나에 우연히 한 남성분의 사연을 듣게 됐고 그렇게 열혈 구독자가 됐습니다.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저희 집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단순히 사이가 좋았다가 틀어진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떤 유대감 자체가 없다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집은 꽤 부유한 편이었지만 그냥 정이 가지 않는 그런 집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부모님이 아닌 이모와 더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모는 진짜 이모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잘리고 말았죠. 이유는 바로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걸 바로잡아주지 않고 모든 걸 받아주었다는 이유였어요. 저번엔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저는 그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걸 처음 느꼈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과외 선생님 오실 거야. 네가 잘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교체될 거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하더라. 너 때문에 그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이모처럼요? 이모? 웃기지도 않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그 사람을 이모라고 부르는 너 같은 녀석은 너 때문에 그 이모라는 여자도 잘린 거야. 명심해라. 제대로 사람 구실하려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얻어야 가능한 거야. 알았니? 저를 협박하면서 공부시킨 건 아버지였어요. 그나마 제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기도 했죠. 반면에 어머니는 제게 아예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건에 맞는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게 전부였던 부부 사이에서 저란 존재에게 쏟을 애정은 없었던 것 같더군요. 결국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두 분은 이혼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예상이 되는 이야기였기에 슬프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던 그때의 감정이 여전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맞게 됐습니다. 최악이었죠. 아버진 나무를 키우는 게 취미였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무를 가위로 잘라주고 모양을 잡아서 억지로 묶어서 만드는 그런 걸 하곤 했죠. 아마도 아버진 자신의 자식도 그렇게 길들이고 형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팔을 꺾고 몸을 묶고 대충 잘라서 하다 보면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 머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늘 불안함을 느꼈고 이유 없이 배도 많이 아팠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실전에서 망치고 말았어요. 도대체가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지원해주지 못해서 억울해하는데 너란 애는 정말이지? 모든 걸 다 해줘도 떠먹여줘도 그걸 못 삼켜? 죄송해요. 죄송? 이성적 받고도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 이런 게 내 자식이라는 게 난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다. 일단 수시는 됐고 정시라도 해보자. 과외 선생은 바꿔야겠네. 제 탓이라고요. 선생님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어? 제가 너무 긴장하고 떨어서 그랬다니까요. 그래, 그거. 마음 다스리게 하는 것도 과외 선생이 할 일이야. 그리고 난 그만큼 하라고 정당한 대가를 누구보다 많이 지불했고
그걸 못하면 끝이지. 사냥을 못하는 사냥개가 어딨어? 그건 그냥 똥개야. 넌 너무 약해 빠졌어. 그렇게 약해 빠져서 매번 감성에 젖어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나약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다는 것도 아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무였다면 뿌리부터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저는 보기 좋게 수능까지 망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서울대는 확실히 갈 수 없는 성적이었고요. 그냥 지금 붙은 곳이라도 가면 서울대보다는 못해도 나름 알아주는 대학이니까. 너희 엄마가 연세대였고 난 서울대인데 지금 그 점수로 연세대보다 못한 대학을 지망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야? 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어쩜 이렇게 실망을 줄 수가 있어? 그냥 그 정도 점수에 만족하는 그런 놈을 내가 자식이라고 이제까지 키웠던 거야? 오기를 가지고 이 악물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붙은 곳이라도 가면. 그럼 이미 이렇게 된 걸 어떡해요? 재수해라. 재수해서 무조건 서울대로 가. 아버지! 2번 말은 안 한다. 도저히 2번 다신 할 수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더 혹독한 시간이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했고 아버진 제 나약한 정신을 바꾸겠다며 더 윽박을 지르고 소리를 질러댈 것도 당연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이혼 전에 어머니가 드셨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면제를 목구멍에 모두 털어넣었어요. 죽고 싶다, 우울하다, 이런 아무런 감정 변화도 없이 거의 30초?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을진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생각이라는 것 자체도 안 됐고 제가 행동하는 것이었지만 제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깨어나게 됐고 저는 동시에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혼자서 돈을 벌어 대학을 다녔고 집과의 인연도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가족과의 정도 뭣도 없던 제게 어쩌면 그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사이가 좋은 가족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었죠.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것도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부모님과 너무나 사이가 좋았고 자매들끼리도 친구처럼 지내더군요. 심지어 효녀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으면 늘 가족들을 떠올렸고 예쁜 옷이 있으면 사서 선물하기도 했죠. 딱히 생일이 아니어도 그랬던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 어느덧 저도 그 가족 틈에 섞여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느끼는 지독한 갈증 같은 거였습니다. 저도 가족에 대한 결핍에 끝없이 목이 말랐거든요. 부러웠습니다. 늘 가족을 챙기는 그 사람 곁에서 저 역시도 챙김을 받고 그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집안 사정을 알고도 이해해 주셨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모두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5년 차가 될 무렵부터는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늘 자상했던 아내가 특히나 더 많이 바뀌었죠. 이거 우리 가족들 생일 리스트야. 어? 가족들 생일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자세히 보고 말을 해. 앞으로 생일에 챙겨줄 선물 목록들이거든. 그래?
종이에는 빼곡하게 고가의 명품 가방, 신발, 향수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고 3년 차부터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용돈은 처음엔 5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점점 줄어서 그때 당시에는 30만 원 정도였고 그건 커피도 매일 마실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용돈에 불만을 표현할 때마다 아내는 용돈을 더 줄여왔기에 차마 그런 말은 하지도 못했고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 내 용돈 뻔히 알잖아. 물론 불만이 있다는 건 아니고. 그럼 우린 집은 언제 사? 생각을 해봐. 나오는 돈은 뻔하고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은데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야지 살 거 아니야. 나라고 그러고 싶겠어? 아니 그래 뭐 이해는 해. 이해는 하는데 당신 말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런 고가의 선물을 리스트로 들고 오는 게 앞뒤가 맞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정도도 안 해? 솔직히 당신 집안 사정 우리 다 알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줬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눈치라도 준 적 있어? 혼주석에 텅텅 사람이 비었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고 근데 당신은 눈치 없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 뭐 한다 말만 하는 게 웃기잖아. 그래서 이 목록 만든 거야.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주고받는 건 있어야지. 매번 그렇게 받고 사는 거 웃기지 않니? 하지만 여보, 내 월급 그렇게 작진 않지만 용돈으로는 턱도 없는 거 알잖아. 방법이 그것뿐만은 아니잖아. 월급? 용돈? 거기에만 돈 있어? 대체 무슨 말 하려는 거야? 됐다. 눈치가 없으니. 당신도 알아서 해. 난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원하는 답을 모르겠더군요. 무엇보다 좀 답답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닌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겠다고 한 건 아내였습니다. 물론 저는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저 혼자 벌어도 둘 셋은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에게 제 월급은 스쳐 지나가는 수준의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늘 부족하다고 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절약을 강요당하는 건 늘 저였습니다. 각종 운동에 개인 필라테스에 피부 관리까지 받는 아내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조금 서글픈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다들 이렇게 산다. 결국 언젠가 집을 사고 돈을 모아서 안정적이게 된다면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요. 그러다가 장인어른 생신 때 적혀있던 목록 중에 하나를 사려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갔습니다. 그나마 목록에 있던 것 중에 가장 저렴한 지갑을 사서 간 거였고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됐습니다. 아내와 처가에서 원하는 건 그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정말 눈치라고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만년 대리나 달고 있는 거지? 에이. 네? 아버님, 이거 가지고 싶으신 거 아니셨어요? 그 지갑에 돈을 넣어드렸어야 했는데. 장인어른은 순간 지갑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는데 저를 보더니 고개를 휙 돌려버렸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굳은 표정으로 섰습니다. 표정이 그게 뭔가? 아주 한 대 때리겠어. 자네 우리 가족이 되고 싶다고, 내 아들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자식이 부모를 볼 때 하는 표정이야? 이러니까 부자 사이가 틀어져서 결혼식에도 안 나타나지. 아무리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지만
얼마나 독하게 굴었으면 그 자리에 사돈이 안 오겠어? 이래서 집안을 봐야 된다는 거야. 제가 분명 왜 사이가 틀어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 뭐 반항도 하고 대들어도 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그 일이 한두 해 지난 것도 아니고 벌써 강산이 몇 번이 바뀔 정도로 지난 일 아니야. 더구나 이젠 나이 먹었으면 아버지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지. 결혼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아직도 애처럼 굴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깟 지갑 가지고 싶었겠어? 내가 돈이 궁해 보이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적당히 화해하고 도움도 좀 받고 그러라는 거야. 신혼살림 차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를 저렇게 고생시키고 그 좁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해.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더군요. 애초에 부모님과 절연한 저를 그 집에서 받아준 것도 제 뒤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결혼하면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주겠지 내심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아내 역시 그런 상상을 했던 게 확실했죠. 그래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장인어른도 저희 부부를 돕지 않았던 겁니다. 일부러 말이죠. 오로지 제가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게 한 것도 저희 뜻을 따라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제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바보처럼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줬다고 기뻐했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가정을 잘 이끌어 보겠다고 발악을 한 거죠. 아내의 용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궁핍하게 만들고 궁지에 몰아넣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게 할 요량이었던 거였죠. 그걸 모두 깨닫고 나서는 화가 났습니다. 제 아픔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끔찍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습니다. 당신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간 날 그렇게 몰아붙인 거야? 왜? 아빠 말이 뭐가 틀린 게 있어? 솔직히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버님이 당신 때려서 교육을 했어. 술을 먹고 술주정을 부렸어. 그깟 공부 좀 시키고 압박한 걸로 인연을 끊어? 단순히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아. 돈 때문인 것 같아. 안 그러고는 나한테 그 용돈 줬을 리가 없잖아. 장인어른은 나한테 만년 대리라고 했지만 나 그 대리 노릇도 제대로 못했어. 왜? 커피 한 잔도 사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도 그게 노력이라고 생각했어. 더 노력해. 끊어진 인연도 이어가는 게 노력이야. 순간 울컥했습니다. 비아냥거리며 말하는 아내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죠. 자꾸 그렇게 할 거고 생각 바뀌지 않는다면 난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뭐? 지금 내 앞에서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난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 다 이해가 되지 않아. 애초에 우리 아버지 보고 결혼시킨 거면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혼해. 나 아이 가졌어. 뭐? 아이 가졌다고. 그래서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왜 당신이 고아처럼 보여야 해? 내 아이한테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가 다 있길 바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진짜 당신 해도 너무한다. 상처? 나는 뭐 우리 가족한테 상처 안 받고 자랐는지 알아? 가족이니까 용서한 거야. 난 당신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다른 것도 아닌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결국 저는 우는 아내 앞에서 싹싹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화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제 입에 이별이나 이혼 이야기가 나온 적 없었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고 놀랐을 일이었죠. 문제는 임신과 동시에 호르몬이 장난을 치는지 그 감정의 변화가 바다 위의 폭풍 같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안에서는 소용돌이 치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극한의 공포였죠. 아내는 이혼이라는 말이 꽤 큰 상처가 됐는지 화가 나면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유리병을 깨트리거나 하는 짓이었죠. 더구나 그게 살을 붙이고 또 붙더니 제게 여자가 있다는 결론까지 나왔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왜 말이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솔직히 내가 나 정말 억울해. 나랑 아버지 관계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와서야 겨우 끊어낸 거야. 근데 그걸 다시 이어보라고 하니까 나도 홧김에 말을 한 거라고. 내가 그만큼 싫다는 걸 표현한 거야. 계속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나온 거잖아. 그리고 당신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어? 다른 여자가 있는 거야. 이미 생각하고 떠오르는 년이 있을 거라고. 누구야? 누군데? 회사? 요즘 회사에 애인 하나씩은 있다고 하는데 그거야? 새로 들어온 그 신입이야? 여보, 제발.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떤 여자가 40 가까운 남자를 좋아해? 내가 20대 초반일 때 30살도 삼촌쯤으로 보였어. 당신도 알잖아. 지금 내 앞에서 당신 머릿속에 떠오른 게 20대 초반인 여자야? 진짜. 사람 미치게 할래? 신입 이야기 하니까 말한 거야. 그니까 그 신입이 그년이란 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야. 둘이 뭔데? 제가 화를 더 내면 울고 억울해하면 감정이 있는 것 같다며 추궁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반박할 때마다 배를 잡고 쓰러지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간 혹여나 아이가 잘못될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깊은 의논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죠. 대신 장인어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고요.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낙하산이라며 저를 대놓고 따돌리는 직원들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장인어른의 태도였어요. 마치 갈 곳 없이 떠도는 저를 걷어준 것처럼 굴었죠. 인간을 구제해준 듯한 느낌? 그건 정말 아니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다니던 회사보다 대우가 많았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았겠죠. 직급만 더 높을 뿐이지 월급은 절반 수준이었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복지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아내의 의심은 덜해졌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죠. 우리 엄마 여행 가는데 돈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장인어른이 월급을 좀 미뤄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럼 저번 달에 조금 저축해놨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월급 관리도 안 하니까 막 쓰는 거야? 용돈 주는 걸로 하도 타박해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명품 유모차랑 이것저것 산다고 카드 긁었잖아. 그래서 다 빠져나간 거야. 지금 또 내 탓이야? 이게 내 거야? 우리 아이 거야. 당신이랑 내 아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는 말을 한 거야.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이미 엄마한테 큰 소리 쳐놨는데. 남들은 다 자식들이 여행 보낸다는데 아빠한테 또 달라고 해? 진짜 자존심 상해. 어쩔 수 없잖아. 일단 여유가 되는 사람이.
이제 보니까 당신은 그거야. 우리 가족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을 당신 가족처럼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랑 내 사이가 멀어지는 느낌만 난다고. 내가 임신해서 몸이 무거우면 당신이라도 신경 써줄 줄 알았어. 회사가 야근도 많고 출장도 잦고 주말에도 출근할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지금 우리 아빠 탓하는 거지? 봐봐. 나랑 이간질하는 거야, 이거. 진짜 그게 아니야. 제발. 물론 약간의 짜증과 원망이 있긴 했습니다. 그냥 다니던 회사를 다녔다면 여행 보내드리는 것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토막 난 월급에 그 전처럼 쓰는 아내가 답답한 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희가 신혼 초부터 꾸준히 하던 예금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예금 만기 지났잖아. 그래, 분명 지났어. 한 몇 개월 지났지? 그건 왜? 아니, 이럴 때 쓰려고 모은 목돈이잖아. 매달 200만 원이나 넣었는데, 물론 우리 아파트 새로 들어가거나 전세 올려달라고 할 때만 쓰려고 했지만, 일단은 그걸로 여행비 좀 드리고 채워놓고 다시 예금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엄청 당황하더니 그냥 여행은 됐다는 식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상함을 감지하고 추궁을 하니 결국엔 실토를 하더군요. 사실은 그걸로 우리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렸어. 그때 기억하지? 뭐? 당신... 부모님을 위한 거잖아. 내가 뭐 명품을 휘둘렀어? 아니잖아. 그 정도는 효도야.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한 건 아니지 않아? 당신이라면 반대했겠지. 도중에 예금 깼다 뭐 한다면서. 그러고 보면 당신 진짜 정없는 거 알아?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당신 아버님도 상처 꽤 받으셨을 것 같아. 그깟 돈이 뭐라고?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부모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효도하는 걸 모르는 걸까요? 솔직히 저는 그때 말문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간 그 목돈을 깨서 여행 보내고 선물 사드리고 안마의자, 시계, 금반지, 금목걸이 세트 같은 걸 사드렸더군요. 더구나 저희에게는 남아있는 현금 자산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아내는 당당했습니다. 모든 것은 효도의 일종이고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에게 물려줄 재산이다. 살아생전에 잘하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냐. 이러면서 절 설득했어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생각해도 제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가족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그랬죠. 넌 아무것도 모른다. 넌 불효자다. 너 같은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불쌍하다. 늘 이런 식으로 아내는 20년 넘게 본 적도 없는 저희 아버지 편을 들며 이야기를 종결시켰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싸울 힘도 없었고 그저 묵묵하게 일만 했어요.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허리띠도 더 졸라맸죠. 어차피 저를 싫어하는 직원들과 어울릴 필요도 없으니 나중에는 편해지더군요. 일하고 구석에서 믹스커피를 한 잔 타먹고 담배를 조금 피우다가 아이를 생각해서 그마저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최선을 다해 돌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를 낳은 뒤부터 아내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카드도 거의 쓰지 않았고 돈을 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생활비도 받지 않아서 물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집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비싼 것들이었죠. 돈이 어디에서 나서 괜찮다고 해? 이건 다 뭐야? 식기세척기에 이거 명품 아니야? 아, 돈이 어디서 나긴 부모님이 해줬지. 요즘 회사 좀 어려운데 이걸? 회사가 어렵다고 사장이 돈이 없어?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우리 가족들이 이래. 내가 돈을 퍼부어서 준 것 같다고 아까워만 했지? 근데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돕는 것도 가족이야.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거고. 결국 봐, 이렇게 돌려받게 되는 거잖아. 얼떨떨하긴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힘들다고 그러고 월급도 자꾸 밀었던 장인어른이 뒤에서는 돕고 있었다는 게 약간 감동적이긴 했어요. 아마도 직원들도 있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괜찮다는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회사 사정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계약을 진행했던 아주 큰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계약 진행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통보를 했던 거였죠. 쉽게 풀어 말하면 대충 몇몇 기업들을 선발해서 가격 및 제품 경쟁을 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 게 몇 년간 계속 거래를 독점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 계약을 저희가 할 줄 알고 미리 만들어버렸던 게 문제가 된 거였죠. 덕분에 계약에서 밀려나면서 남은 수량을 저희가 전부 떠안게 됐고요. 주 거래를 하던 업장도 잃고 손해까지 보게 되자 작은 회사는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밀릴 때부터 눈치를 챈 머리 좋은 직원들은 순서대로 그만뒀고 일손 자체가 부족해져 그나마 있던 곳에도 물량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죠. 그리고 대출을 상환하느라 독촉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회사가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된 거였어요. 우리 엄마 몸살로 아예 들어 누웠어.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집 망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 최대한 대출도 더 알아보고. 대출? 지금 당신이 뭐가 있다고 대출이 그 정도로 나와? 하지만 여보. 당신 아버님한테 부탁해봐. 어? 우리 집 망해야 속이 후련해? 8천 정도면 된다잖아. 급한 불 먼저 끄고, 일단 회사 문은 안 닫아야 될 거 아니야. 직원들도 월급 못 받아서 고소한다고 난리야, 지금. 그럼 일단 우리 전세자금 대출하고 장인 장모님 집으로 담보를 좀. 멀쩡히 도울 가족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아? 그래서 못 갚으면 그럼 우리 길거리에 구걸이라도 할까? 당신 이제 아버지 아들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아버지야. 정신 차려. 우리 애는 어쩔 거야?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를 벌레 보듯 보던 아버지의 표정을 떠올리며 제 아이의 얼굴도 바라봤습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힘들 때 돕는 게 가족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지만 제 상처의 크기도 꽤 깊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저는 결심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간단히 저를 돕겠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는 나른해 보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말이죠. 저는 간단히 고맙다는 말과 함께 또 연락을 하겠다고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해줬어요. 정말이지 아이처럼 방방 뛰면서 좋아했죠. 이럴 줄 알았어. 가족이 가족을 버린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자기가 도운 걸 밝히고 싶지 않으시대. 그래서 당신만 그냥 알고 있어. 아직 나랑 아버지 관계 회복되진 않았어. 알잖아. 아, 그래? 알았어. 그럼 그냥 내가 저축했던 돈이라고 하자. 대충 모자란 돈은 내가 어디서 빌렸다고 일단 말은 할게. 그럼 당신도 면이 좀 살고 나도 그렇고, 응? 알았어. 일단 그렇게 해. 한동안은 정신이 없었지만 몇 달 지나니 회사는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만뒀던 직원 2명도 겨우 부탁해서 다시 불러올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더 큰 계약을 따낼 기회까지 얻어 장인어른의 얼굴은 10년은 젊어진 듯 밝아졌죠. 더구나 아내 역시 저한테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전엔 생전하지도 않던 식사를 만들어주거나 도시락을 싸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게 외제차까지 선물해줬습니다. 예전에는 있던 국산차도 처분하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아빠가 선물로 해줬어. 우리 아빠 티는 안 내도 당신 엄청 챙기는 거 알지? 회사에서는 그냥 모르는 척해. 알았어? 어? 정말? 이런 비싼 걸 받아도 되는 건가? 그럼 당연하지. 이게 가족이라는 거야. 힘들 때 내 일처럼 돕는 거. 당신이 도왔으니 우리 집에서도 응당 그럴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상한 소리 하기 없기야. 알았지? 눈물이 찔끔 나왔을 정도였어요. 연애할 때 끌고 다니던 작은 소형차도 중고였고 저는 늘 스스로에게 돈에 관해서는 절제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 대학을 나와 힘들게 살았던 탓에 저 자신에게 인색해진 것도 있었죠. 그런데 꿈에도 그린 적이 없던 외제차라니 시동을 거는데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새 차 냄새도 너무 황홀했고 아직 비닐이 다 벗겨지지 않은 차를 만지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날은 시동 소리보다 제 심장 박동이 더 크게 뛰었을 겁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몇몇 직원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부러워하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약간의 희열도 느꼈죠. 이래서 다들 외제차 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어깨도 으쓱해졌네요. 그날 회의부터 꽥꽥 장인어른이 소리를 질렀는데도 그게 오페라의 한 장면처럼 보일 정도로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크게 부풀었던 때에 장인어른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했기에 사장실이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칸막이로 대충 둘러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장인어른이 제 자동차에 관해 물었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 아내한테 다 들었는데요. 뭐? 우리 딸? 우리 딸이 뭐? 그건 모르겠고 지금 회사에 그런 차를 끌고 오는 게 말이 되나? 더구나 사장인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무슨 상황인지 인지를 했죠. 아마도 회사에 끌고 다니라고 준 차가 아니었던 것 같고 본인이 사줬다는 걸 직원들에게 알리기 싫어서 그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연기에 입을 맞췄어요. 죄송하다. 다시는 끌고 나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장단을 맞췄죠. 그런데 대뜸 장인어른이 자신의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키를 들고 오라고 했어요. 내려놔! 네? 네.
순간 장인어른은 자신의 차키를 제게 밀어주고는 제 키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가족끼리. 네? 아, 저는 장난인 줄 알고 그냥 실없이 웃었어요. 아니면 한번 타보고 싶다는 걸 그렇게 개그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좀 당황하기도 했죠. 근데 퇴근 시간이 다 돼도 제 차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제게 선물로 준 차를 다시 빼앗아 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친구분들을 만나서 자랑하시나?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저는 계속 장인어른의 차를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담배를 태워서 냄새가 나고 세차도 하지 않았는지 늘 먼지가 있는 그 하얀색 국산차였죠. 결국 그날 저는 장인어른에게 차를 돌려달라는 말을 넌지시했습니다. 내가 왜? 이제까지 별말 없다가 갑자기 그러는 이유가 뭐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사장님. 그래도 제 차인데 지금 벌써 열흘이나. 차마 선물해 주셨다는 말을 꺼내기 힘들어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아니, 그니까 사장이 국산차 타고 직원이 외제차를 끌겠다 이거야?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직원이랑 사장이기 이전에 장인이랑 사위야, 사위! 근데 내가 국산차를 타는데 감히 외제차를 타? 지금 그러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주셨던 걸. 됐고, 내가 이번에 큰 계약 따면 그때 내가 자네 적당히 어울리는 차 한 대 뽑아줄게. 됐지? 얼른 자리에 돌아가서 일이나 해. 빠져가지고.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실을 하나의 문자로 알게 됐죠. 저희 아버지가 보낸 차는 어때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했고 아버지와 만나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 솔직히 많이 야윈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태산처럼 큰 사람이었고 저보다 2배는 커 보였던 덩치가 너무나 작아 보였죠. 그런데 아버지는 커피숍 밖에 세워진 제 차를 보고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냐? 아직도 많이 힘들어? 내가 준 차 대신 저걸 끌고 다닐 정도로? 순간 욱하는 마음이 먼저 나섰어요. 네? 왜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예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 저 아직도 안 잊었어요. 도예 예술가들이 작품이 마음에 안 들 때 깨트리는 게 부럽다고 그러셨죠?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깨트릴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와서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왜요? 망가진 자식인데 이제 와서 왜요? 아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앞섰다. 그간 네가 이것저것 고맙다고 문자도 해주고 이제 마음이 풀린 줄로만 알았어. 내가 또 성급했지. 그 일 잊고 후회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어. 아비가 너무 미안하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문자라니 이것저것? 아버진 제가 묻자 자신의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쓰던 낡고 커다란 휴대폰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 때문에 휴대폰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알았지만 그냥 모르는 척 넘겼죠. 그런데 막상 들여다본 문자의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제 번호가 맞았고 얼마가 필요하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 산후조리원에 보내고 싶다, 고맙다, 사랑한다, 별별 말이 다 있었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당연히 제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죠.
아내였습니다. 계속 저희 아버지와 다시 화해하고 연락하라며 종용을 했다가 결국에 본인이 나선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걸 중간에서 교묘한 거짓말로 장인어른은 자신의 딸이 또 저에게는 장인어른이 뭔가를 해준 것처럼 했던 겁니다. 정말 역겹고 토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게는 대충 상황만 설명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저를 반겨줬죠. 한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요. 그걸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 선물한 거 왜 말 안 했어? 뭐? 아버님이랑 연락했어? 자기가? 눈알을 굴리며 계산을 하는 게 눈에 훤히 들어오더군요. 그게 난 말하려고 했지. 근데 자기가 싫어할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그랬어. 안 타고 다니면 아깝잖아. 모처럼 선물해주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집 채운 물건들도 다 받아놓고 모르는 척 장인어른이 줬다고 거짓말을 해? 대체 그러는 의도가 뭐야? 왜 내 휴대폰으로 그런 짓까지 했어? 좀 받으면 뭐 어때서? 아내는 모든 걸 들켰다는 걸 직감하자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나올 말이야. 왜? 내가 무슨 나쁜 짓 했어? 시아버지에게 원래 응당 받아야 할 거 받은 거야. 그리고 당신이 하도 싫다고 하니까 겸사겸사 우리 집이랑 사이라도 좋아지길 바란 거고. 그게 왜? 당신은 덕분에 우리 집에 잘했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그런 논리는 대체 어디서 배워야 나와? 결국에 내가 그게 고마워서 또 퍼주고 내가 힘들게 모은 돈까지 모두 들였고 심지어 차까지 빼앗겼어. 뭐? 아빠가 그걸 가져갔어? 그래서 알게 됐구나. 설마 빼앗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그럼 어쩌라고? 이미 내가 버려놓은 일을. 그냥 드려. 우리 아버지도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생각은 안 들어? 가족이 뭐야? 그니까 당신이 말하는 망할 가족이 뭔데? 중간에서 교묘하게 말 바꿔서 나만 죄인 만들고 내가 미안해서 그간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가족? 그게 가족이야? 당신이 말하는 가족은 누구 하나 희생시켜서 너희들만 좋은 게 가족이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계산적으로 굴지 마. 지금 가장 계산적인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여기서 돈 빼서 저기 놓고 저기서 돈 받아서 내 앞에서 생색내고 가족 일은 뒷전에 돈 쓸 궁리만 하고 멀쩡히 다니는 회사 그만두게 만들고 날 어떻게 괴롭히면 다시 돈 많은 시댁이 생길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게 당신이라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너 어차피 우리 애한테 관심도 없지? 뭐? 내가 키울 거야. 딱 여기서 기다려. 알았어?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말없이 그냥 아이를 넘겼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딱 한마디 했죠. 나무 아니고 도자기 아니고 아버지 손주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노릇 똑바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어요. 매일 품속에 넣고 다녔던 사직서 중에 한 장을 고르려다가 그냥 몽땅 집어서 사장실이라고 막아둔 칸막이 안으로 던졌죠. 그런데 차키를 절대로 안 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했죠. 결국 차까지 빼앗아서 이혼 서류를 떼서 아내 앞에 똑같이 던졌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는지 장모님까지 합세해 저를 몰아세웠지만 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고요.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아버지에게 연락해 투자금 회수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자존심에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래, 마음대로 해. 그래도 우리 집도 살 만큼 살아. 큰 계약도 있는데 뭐 어쩔 건데. 그러게. 그럼 잘 살아. 솔직히 난 이 집구석이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어. 더는 신경도 쓰기 싫어. 넌 앞으로 그렇게 효녀해라. 근데 엄한 남자까지 잡아다가 강요하지 마.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야. 가족? 그렇게 좋으면 평생 따님 끼고 사세요, 장모님. 장모님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누가 그러면 무서울 줄 알고? 우리가 그간 사돈 때문에 참았지 자네는 솔직히 뭐가 있어? 우리 애 아직도 젊고 예뻐. 우리 집 정도면 장가오고 싶다는 남자는 널렸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나가세요. 여기 제 집이니까. 아이는 당연히 포기하실 거죠? 그래야겠죠. 그래야 더 좋은 집에 시집 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자네 피 1g이라도 섞인 손주? 달갑지도 않어. 가자. 진짜 사람이 무섭다는 걸 그때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혼은 순식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도 혼자 상상했을 때 아내도 엄마니까 나중에는 양육권으로 피 터지게 싸울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했죠. 애초에 아이에 대한 애정 따위는 없던 여자였던 겁니다. 그저 아이를 무기로 내세우고 저를 몰아붙이는 용도로만 생각했던 게 맞았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저는 집도 정리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기에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게 된 거였죠. 물론 그 곁에는 저희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내내 저희 아이를 돌봐주고 계셨기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죠. 물론 사이가 좋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전이랑 비슷한 공기를 풍기곤 했죠. 이게 무슨 냄새냐? 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그때 아버진 제 등을 후려쳤습니다. 너는 네 애가 똥 싼 것도 못 맡아? 이리 줘! 무슨 아빠가 이렇게 애를 본다고? 아버지, 그 혀차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과거 일이 막 떠오른다고요. 그럼 뭐 우쭈쭈 이렇게 할까? 홀롤롤롤 뭐 이렇게 해줘? 됐어요. 주세요. 제가 기저귀 갈 거예요. 됐어. 넌 어릴 때도 손이 야무지지가 못했어. 애 땀띠 난다고 그렇게 하면.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입으로 후후 불어서 말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던 아버지와 저 사이는 조금씩 아이를 통해서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던 텅 빈 화분처럼 말이죠. 근데 매번 쓸고 닦고 애지중지하시던 조그만 나무들은 다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내가 너야? 식물을 죽이게? 그냥 자연으로 돌려줬다. 예전 시골에 너희 할머니가 주셨던 그 산 있지? 거기에 묻어줬다. 다른 나무 심으면서 같이 좀 심었지. 그건 잘하셨네요. 멋대로 자라긴 해도 시간 지나면 그늘도 돼주고 또 산사태도 막아줄 거 아니냐. 뭔가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순간부터 아버진 바뀌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예전에 그 사람이라는 걸 떠올리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큰 계약건이 불발이 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전처까지 제게 연락을 해서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는데 그 계약을 연결해 준 게 저희 아버지와 대학 동기였던 한 업체 사장이었던 거였죠. 아버지, 아니, 이제까지 말을 안 했어요? 말하면 그 인간들이 널 놔줬을까? 너처럼 미련곰탱인데 자기가 여우인 줄 아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이혼할 때까지 기다렸다. 계약은 계속 뒤로 미루면서. 그리고 네가 다시 마음 바뀔 가능성도 판단했고. 그게 결정이 나니 계약은 없던 걸로 했지. 아니, 물론 계약금, 그건 몇 배든 내가 물어내면 그만이고. 와, 계산을 거기까지 하셨어요? 아버지 좀 변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남이니까. 이제 가족한테는 안 그래. 나도 변했다.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시면. 안 해, 안 한다고. 이놈이 애비를 또 놀리는 거지. 결국 처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신기한 회사기도 했고요. 실력자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대우는 안 해주고 사장놀이 하려고 쓸데없는 회의를 하고 오냐오냐 해온 딸은 돈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척하지만 그렇게 돈을 퍼주고 여행을 보내주는 스스로가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최고의 부모야. 난 효도하는 딸이야. 이런 생각에 미쳐 있었던 거였죠. 멀리서 보니 확실히 알겠더군요. 그들의 연대가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단 하나, 아버지를 다시 찾아준 건 감사하고 싶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곤 하지만 때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 절대로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깨닫게 됐네요. 앞으로 저희 세 식구 잘 살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얼른 취직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